네, 안녕하세요. 벌써 2023년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데요. 저희 통계로 보는 세상도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반가운 얼굴 저희 KRG의 김창훈 대표님 모시고 저희 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어떤 통계로 먼저 시작해 주실 건지. 이제 2023년도 이제 12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거나 혹은 모르고 있거나 또 알면서도 그런가 했던 한국 그리고 한국인에 대한 통계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한국인이지만 한국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대가 돼요. 그렇죠. 어떤 사물을 볼 때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떤 위치, 또 우리가 또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이제 외부에서 보면은 그 안에 우리가 몰랐던 속성들을 알게 되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삶을 살아가는데 마찬가지인데 자꾸 이렇게 우리를 객관화시키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선 전체적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 보기 전에 당군의 후손인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지 이거를 좀 오늘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혜미님은 우리나라 인구수가 세계에서 어느 정도쯤 된다고 보세요? 세계에서요? 항상 막 맨날 작은 국가라고 얘기하는데 인원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 82? 80이요? 아주 틀리게 많이 틀렸나요? 우리나라 인구가 작은 네. 편은 아니죠. 통계청 기준으로 보니까 2023년 기준으로 5,200만 명, 정확하게는 5,178만 명인데 북한 인구가 2,600만 명이니까 남북한을 합치면 한 7,800만, 8천만 정도 인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닌데 세계 기준만 놓고 봤을 때 특히 남한만 놓고 봐도 전 세계 한 250개 국가 가운데 29번째니까 그러면 인구가 많은 나라 중에 그렇죠. 인구는 워낙 압도적으로 중국하고 인도 이런 나라들이 인구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작아 보여서 그렇지 이렇게 쭉 서열을 매기면은 한국은 인구수로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전 세계 인구를 우리가 한 80억 명으로 보통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한 0.6%가 되는 거죠. 0.6%의 지분을 갖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인구는 우리가 29위에 달할 정도로 적지 않은 국가인데 그 땅덩어리, 그러니까 면적으로 보면 한국이 전 세계 253개국 가운데 85위에 해당돼요. 남북한 합쳐서 한반도 자체가 우리가 한 22만 3,500km가 되는데 남한 면적이 한 10만 정도 되고 북한 면적이 12만 한 3,500쯤 돼요. 남한 면적으로 놓고 보면 전 세계 107위, 북한은 한 97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서 제가 우리나라 인구수가 29위라 그랬잖아요. 땅덩어리로는 완전 뒤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늘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인구는 많은데 땅덩어리가 부족하다 보니 자원도 부족하다 보니까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좁은 땅덩어리에서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또 사람을 키우는 게 다른 무엇보다 중요시했기 때문에 부모들의 교육열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거의 탑일 정도로 극성맞다는 얘기도 하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좀 약간 치열하게 살아온 게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은 또 상당히 유일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공격만 받아왔지 다른 민족이나 국가를 침입하지 않았던 그런 또 국가들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땅덩어리랑 인구를 좀 말씀드렸고 경제 규모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탑 10에 포함될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있는 세계 경제 대국이죠.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GDP 국내 총생산 규모가 1조 한 7천억 달러가 돼요. 근데 이게 전 세계 103조, 104조 정도 되는데 한국의 비중이 한 1.6%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전 세계 13위 정도 돼요. 굉장히 큰, 네, 그렇죠. 반면에 1인당 GDP는 우리나라가 33,147달러로 일본 다음으로 31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는 상당히 이제 부강한 국가지만 국민으로 놓고 보면 국가만큼 부강하진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에 외환보 요구 순위가 9위고 수출 규모가 5위고 수입 규모는 8위일 정도로 수출 중심의 나라이고 경제 대국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또 자부심을 갖고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쪽 얘기를 더 말씀드리자면 1960년대 경제개발 계획에 따라서 중심이 제조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제조업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통계적으로 한 28%가 되는데 대기업들 매출 1,000억 이상 기업을 분류하면 한 45%까지 가요. 그러니까 한국이 제조업 강국이란 거는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인 거죠. 근데 이게 한편에서는 되게 장점이 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제조업 강국이다 보니까 서비스나 금융산업이 좀 덜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왜 금융과 서비스가 좀 덜 발달됐을까 좀 궁금하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부존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해외 수출을 하지 않고서는 이제 한국이란 나라가 고도의 경제 성장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려면은 중무장대한, 뭐 조선, 철강, 그리고 이제 80대 들어서면서 이제 반도체 같은 고부가치 산업에도 뛰어들었지만 한국의 그 버팀목이 됐던 거는 제조업, 수출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서비스나 금융보다는 제조업 중심으로 편중이 됐던 거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산업을 지탱해온 건 맞지만 이게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전 세계 산업이 제조업에서 서비스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저희가 사실은 기회를 놓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금융산업 쪽에 특히나 지금 취약해가지고 금융, 소위 말하는 브로커들이 한국을 굉장히 좋은 먹잇감으로 생각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가 물론 이제 제조업의 우위를 지켜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금융이나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나라의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주변에 혹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혹시? 네, 많죠. 뭐 어떻게 다들 장사는 어떠신가요? 다들 어렵다고 하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세계의 어떤 경제 트렌드에 우리가 변화의 트렌드에 못 맞췄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저성장 기조로 빠진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또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취업한 인구의 20%가 자영업자라고 하니까 다른 미국이나 뭐 일본 이런 나라들이 주로 10%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한데 자영업자 비중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이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자영업하기가 쉬운 어떤 측면이 있지만 서울로 집중되는 산업화가 지방의 산업들이 활성화되지 않고 서울로 수도권으로 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도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주로 가게를 한다든지 특히나 이제 뭐 커피 전문점 이런 특정 업종이 집중되다 보니까 자영업자 비중은 높아졌지만 실제로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갈수록 둔화되고 있거나 혹은 지금 대출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조업과 자영업자 이게 한국의 어떤 고용과 전체 산업을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해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앞으로는 여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변화시켜서 새로운 산업을 양성을 하고 자영업자 비중을 낮추면서 기존 산업에 편입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정책적으로 되게 중요한 한국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잖아요. 늘 전쟁 위협이 있고. 그러면 뭐가 발달하겠습니까? 무기들? 그렇죠. 네. 무기 구매 뭐 이런 측면에서는 거의 뭐 엄청나죠. 매년 쓰는 국방비 예산도 지금 어마어마하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한국이 한 6위 정도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규모보다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안 좋은 건가? 좋다고도 할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보면 군사력이 그만큼 지출액이 늘어난다는 거는 복지라든지 사회 통합이라든지 여기에 쓸 예산들이 군사력 부분에 너무 집중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북한도 30위예요. 우리나라 지금 휴전선이 6위의 군사 강국과 30위의 군사 강국이 대립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남북한을 합쳐서 군사력이 뭐 전 세계 5위, 4위, 3위다 이런 거는 괜찮은데 통일이 안 된 상황에서는 상당히 전쟁 위협이 항상 늘상 우리 턱 밑까지 와 있다는 거죠. 이 군사력 측면에서 지금의 상황을 안정적이다 혹은 이게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거는 사실은 보시는 분들 견해에 따라서 이거는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문제인데 아무튼 우리나라가 이제 남북 분단의 영향으로 인해서 전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뭐 군사력도 받고 경제력도 받고 나라 크기라든지 다 봤는데 또 우리나라 교육열이 또 세계 1위잖아요. 그렇죠.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또 평가한 지표가 항상 있어요. 글로벌 경쟁력 지수라 그래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에서 매년 발표를 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한국이 전 세계에서 국가 경쟁 지수가 250개 국가 가운데 28위니까 뭐 나쁘진 않은 편입니다. 네. 상위 10% 안에 드는 거죠. 그 정도면은 뭐 상당히 준수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디지털 경쟁력만큼은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6위에 해당할 정도로 디지털 부분에서는 한국이 상당한 강국이다. 저는 인정해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주로 외적인 걸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우리 한국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분야를 보면 우리나라 암 발생률이 인구 10만 명당 262명이거든요. 이게 이제 전 세계 9위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치예요. 반면에 이제 OECD 국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 갑상선, 폐암, 위암, 그렇죠. 대장암, 특히 여성분들은 유방암. 이게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 특히 갑상선암 발병률이 높고 폐암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암 발생이 전 세계 9위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식생활 습관 같은 게 서구화되면서 그 몸을 망치는 습관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암 발생에 유의할 수 있도록 평상시 건강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반면에 또 기대 수명은 82.9세예요. 평균 수명이 80.9세는 전 세계 5위에 해당돼요.
굉장히 높죠. 오래 사시는 거네요. 그렇죠. 앞서 쭉 통계를 보면 경제력으로는 10위권, 수명으로는 거의 전 세계 5위권이 네. 될 정도로 나라도 부강하고 수명도 길고, 그러면 당연히 행복지수를 따진다 그러면 행복도가 높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행복지수는 저희가 하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네. 저희 행복 지수는 점점 떨어지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통계로 나온 걸 봤더니 네. 전 세계 146개국만 대상으로 했더니 우리나라가 59위래요. 중위권 정도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특히나 OECD국만 38개 나라를 조사했더니 우리나라가 36위로 나왔답니다. 뭐 거의 하위 수준이에요. 그렇죠. 좁은 땅덩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다 보니까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삶의 질이 높아졌지만 정신적으로는 많이 힘들구나,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중산층 기준을 나라별로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너무 이제 이런 물질지향적인 그런 것들이 좀 강하다. 유엔에서도 그런 통계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잘 산다는 거는 결국에는 국민들이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행복 지수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게 어떤 외형적인 것도 필요하겠지만 어떤 내면적인 어떤 그런 만족감,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어우러졌을 때 그 행복 지수도 높아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서로 그 행복 지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 가정이 됐든 조직이 됐든 뭐 기업이 됐든 그 안에서 살면서 우리가 행복감을 느껴야 이제 나라 전체도 행복한 것처럼 외부 지향적인 것보다는 좀 내면을 돌아보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작은 거에도 좀 행복감을 느끼면 좋을 텐데, 그렇죠. 작은 거에 행복감을 느끼는 분들이 좀 네. 많이 적어진 것 같아요. 네. 뭐 부탄 케이스를 많이 들잖아요. 부탄이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지만 행복만큼은 굉장히 높은 나라. 우리가 부탄을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삶의 질이라는 거는 행복하냐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물질적으로 좀 부족해도 심적으로 행복한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혹시 좋아하는 음식이 어떤 거 있으세요? 저는 되게 좋아해요. 아, 대게요? 한식 가운데 어떤 거 좋아해요? 한식이요? 한식은 된장찌개? 된장찌개. 네. 보통 이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라고 물으면 거의 5가지, 4가지가 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도 나요? 불고기, 김치. 요 순서입니다. 아,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네. 음식. 그리고 한국 사람이 특히 또 좋아하는 게 있어요. 라면이요? 그렇죠. 라면을 1인당 1년에 평균 73봉지. 그러니까 주일에 52주라고 치면 거의 일주일에 1.12개 꼴로 먹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그 많은 숫자냐면, 우리가 단연일이고 네. 2위 그룹이 평균 55봉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나 정도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20개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우리나라가 많이 먹는 거예요. 그렇죠. 라면 사랑이 정말 대단하고, 대표님은 1년에 몇 개 정도 드세요? 저는 일주일에 1개? 저도 한 50봉은 먹는 것 같아요. 많이 드시네요. 혜미님은 저는 10봉. 많이 좀 드세요. 라면 사랑이 어쨌든 한국인들이 되게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데 우리가 요즘 또 커피를 많이 좋아하잖아요. 네. 커피는 우리가 많이 마신다고 하지만 사실 정말 커피를 좋아하는 저 네덜란드 이런 나라에 비해서는 8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먹는 게. 우리가 1년에 한 1인당 1.78? 이 정도 먹는다고 하는데, 서양인들은 20대부터 7, 80대 노년층에서도 커피를 많이 즐기시는데, 한국은 주로 이제 커피를 즐기는 세대가 주로 20, 30대 혹은 40, 50대까지는 많이 드시지만 60, 70대는 거의 뭐 커피보다는 전통차 같은 거를 네. 많이 즐겨 드시기 때문에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부족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커피도 상당히 애호하는 나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화 측면을 보자면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하는 여가 활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가 활동이요? 예, 제일 만만한 게 뭐 영화 보기. 그렇죠. 아무래도 영화가 요즘 네. 뭐 OTT 서비스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영화를 가장 많이 봐요. 한국하고 인도가 헐리우드를 제외하고 굉장히 영화 강국으로. 아, 인도도요? 인도도 굉장히 발리우드라 그래서 인도도 굉장히 그 영화 관람이 그 인도 국민들의 아주 훌륭한 취미 가운데 하나랍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아까 대략 한 5,200만 명이라고 제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1,000만 영화가 지금 거의 한 20편 가까이 되잖아요. 그 1위 한 지금 명랑이라는 영화, 최근에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한 노량이 이제 조만간 개봉을 앞둔다고 하는데, 명랑이 홍보하는 건 아니고 노량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명랑 관객이 1,761만 명이에요. 아, 엄청 많이 봤네요. N차 관람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따져도 5천만 중에 35에서 40% 정도가 명랑이라는 영화를 관람했다는 거거든요. 또 그렇다고 또 이런 시대국만 좋아하느냐, 그 2019년에 제작된 그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도 네. 1,600만 명 동원했으니까 엄청난 거죠. 네. 그 다음에 바람의 아들이라고, 혹시 바람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야구를 전혀 모르시나요? 네. 그 이종범 선수라고 아하, 굉장히 알아요. 유명한 네. 레전드죠. 네.
근데 이분의 아들이 또 오늘 초대박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오늘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 힌트가 들어가 있는 거죠.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야구? 그렇죠. 전 솔직히 축구를 더 즐겨하는 사람으로서 야구 진짜 그렇죠. 많이 네. 주변에서 야구 좋아하더라고요. 야구를 정말 많이 좋아하고요. 그 야구랑 비슷하긴 하지만 이제 축구. 그리고 세 번째가 골프입니다. 골프. 예. 네. 그리고 뭐 네 번째가 배드민턴 뭐 이런 종목들이고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주로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는 야구, 축구, 골프다. 저 우리 혜미님은 1년에 책 몇 권 읽으세요? 부끄러운데. 통계 평균 수준이 되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그런 겁니다. 5권 미만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1년에 읽는 책이 권수로 따지니까 14.4권이래요. 많이들 읽으시네요. 10년 전에 21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도서 출판하는 회사들이 지금 아주 좀 힘드시네요. 힘들고 있죠. 근데 이제 창의력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독서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여전히 독서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는 조금 우리가 좀 아쉬운 통계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중음악계로 돌아보자면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명반은 유재하라고, 그분이 1987년도에 발표한 사랑하기 때문에 앨범이 최고의 명반으로 통계에서 나왔고요. 또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올드팝은 뭘까요? 마이웨이밖에 기억이 안 나는. 비틀즈의 예스터데이가 이제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올드팝송으로 네. 뽑혔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은 베토벤의 그렇죠.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가 뽑혔습니다. 지금 뭐 다 제가 한국인에서 다 설명드린 건 아니지만 이런 통계들이 주로 이제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거였고,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산은 어딜까요? 한라산? 한라산도 좋아하지만 네. 그래도 설악산이죠.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북한산을 가장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설악산을 좋아하는 게 이유가 좀 설악산이 계절별로 올라갈 때마다 그 풍광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 우리가 금강산도 놀만한데 금강산 우리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 이제 이 경치로 따지고 보면 금강산만큼 이제 수려한 산이 없거든요, 한국이. 설악산도 거의 금강산에 비견될 정도로 굉장히 한국인들이 애정하는 산이면서 계절별로 달리하는 그 풍광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처럼 특히 서울 시내처럼 서울시 안에 북한산, 관악산, 청계산 잠깐의 교통수단을 통해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의 산사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고요. 제일 좋아하는 꽃은 장미꽃. 그렇죠. 장미꽃, 벚꽃, 안개꽃 이런 것들을 좋아한답니다. 맞춰서 기분이 좋아요. 네. 참고로 재밌는 통계 중에는 가장 사랑하는 반려견은 반려견이요? 반려견 키우세요 혹시? 아니요, 안 키워요. 반려견은 말티즈를 가장 많이 아, 사랑한답니다. 두 번째가 푸들이고, 저도 이제 미니 푸들을 키우고 있거든요. 푸들이 털이 안 빠져서 집사람이 좋아하더라고요. 네. 3위가 이제 포메라이언. 그리고 한국 남성의 키가 75.7인데 전 세계에서 61위 정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한국인들의 비만 인구는 10명 중에 4명입니다. 10명 중에 4명. 네. 그 4명에 이제 제가 속해져 있죠. 갑자기 자폭하시고 그러세요. 지금 오늘 지금 말씀드린 거는 네. 한국인에 대한 통계를 짤막짤막하게 지금 말씀드린 거였고, 이제 좀 더 이제 우리 한국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이제 그런 시각들을 좀 가져보자는 취지에서 가져온 통계니까 재밌게 재밌었어요. 봐주셔서 네. 고맙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통계는 대표님 어떤 통계 알려주실 건가요? 두 번째 통계는 이제 내년도 2024년도가 내일 모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저희 KRG에서 네. 2024년도 국내 ICT 시장에 대한 전망 자료를 최근에 발표하고, 내년 시장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많으실 것 같아요. 네. 2023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비 한 3.5% 정도 성장한 38조 원 정도로 보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낮긴 하겠지만 그렇게 성장률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지 않은데 한 3.7% 정도, 그래서 39조 4,800억 원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업용 AI 시장이 커지면서 네. 기업들마다 생성형 AI를 어떻게 기업 내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접목시키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면서 이런 그 AI 관련된 실험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그쪽에 좀 투자가 많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실적 부진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년도 경기가 별로 안 좋고 실적이 나쁘면 불효불급한 예산들은 줄여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서비스나 금융산업에서는 IT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인프라지만 제조업 쪽에서는 약간 서포트 개념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3분기 2만 개 되는 외감적이 발표가 됐는데 매출 증가율이 한 마이너스 5%였답니다. 그래서 실적 부진이 좀 이어지고 있어서 오히려 저희가 지금 보수적으로 제가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시장이 조금 더 지금보다 더 어두워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부분 보니까 내년 전망들을 좋지 않은 전망을 많이 내놓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만큼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그리고 전쟁 여파, 그다음 공급망 혼란. 우리나라 특히나 이제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데 중국 시장 자체가 성장률이 좀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나마 미국이 받쳐주고 있지만 미국도 지금 어쨌든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를 좀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해소가 안 되면은 기업들 실적이 나빠질 수밖에 없고, 그거는 곧 기업 투자랑도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전 같으면은 우리가 이제 중장기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어요. 뭐 한 10년짜리. 반드시 당장의 수익을 주는 건 아니지만 기업이 장기적으로 갖춰야 될 핵심 인프라다 그러면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끌고 갔었는데, 지금은 단기 프로젝트에 집중을 해요. 내년 한 해 얼마 정도 이 프로젝트를 투입했을 때 어느 정도의 아웃풋을 뽑을 수 있느냐. 시장에서 많이 이제 거론되는 이슈가 RPA 같은, 혹은 노코드, 로코드 같은 비용 절감을 지원하는 솔루션들, 그런 도구들이 시장에서 수요가 오히려 늘 것이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들은 좀 많이 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그런 우려들이 나오는 거죠. 내년에 이슈를 몇 가지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은 클라우드 관련된 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클라우드 수요는 계속 늘겠지만, 시장 관점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클라우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특히 이제 기업들이 MSP, Managed Service Provider, 클라우드를 직접 핸들링하는 게 아니고 이제 클라우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이제 고객사한테 소위 말하는 SI를 해주는 그런 MSP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이쪽의 경쟁이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쪽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결국엔 이득을 보는 거는 CSP 벤더들이고, 이들 벤더들은 주로 아마존, MS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시장은 커지는 것 같지만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저가 경쟁에 또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주요 MSP 전문 업체들이 외형적으로는 커지고 있는데 수익이 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제 AI라든지 뭐 IoT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 내 비즈니스에 많이 이제 활용이 되면서, 문제는 뭐냐면 IoT는 연결이 돼 있잖아요. IDC에서 뭐 2025년까지 전 세계 2070억 개의 장비가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게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IoT 장비 하나에 보안 위협이 발생하면 이게 네트워크로 연계되어 있는 다른 장비들까지 다 연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안 문제가 큰 이제 위협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딥페이크 기술이라고 해서 사람 얼굴을 도용해가지고 이런 악의적인 그런 보안 위협도 새로운 유형의 보안 위협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보안 위협에 맞서서 보안 대책이 필요한데, 그래서 뭐 제로 트러스트 정책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있고, 보안은 뚫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보안이 뚫렸을 때 이거를 다시 복원하는 거, 그러니까 사이버 복원력이라고 그러는데, 보안 위협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가 연속성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년에 이제 그런 큰 이슈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이슈라고 그래서 지금 뭐 넷제로라든지 아리백이라든지 이런 친환경된 그 이슈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기업들이 지금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회사 친환경 에너지로 만든 제품이 비율이 어느 정도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데이터 프레임이 없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아직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죠. 아무래도 대기업들은 내부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데 중소제조업체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미약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방치했다가는 탄소 북경 조정세라 그래가지고 EU에서 에너지 효율이 어느 정도 달성된 제품만 쓰겠다든지, 이게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급한 문제고, 지금 뭐 산업단지 공단이나 많은 이제 정부 관련된 기관에서 친환경 IT 관련된 그 이슈들을 굉장히 지금 홍보도 하고 있고 보급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 이제 마지막 통계인데요. 네. 재미있는 옛날 통계. 재미있는 통계는 아니고, 요즘 이제 연예인들 마약 관련된 이슈가 그렇죠. 커지고, 한국이 마약 청정국에서 갑자기 그냥 마약이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약에 관련된 통계들을 과거 자료에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혹시 혜미님은 마약류라 하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것들이 마약류라고 생각하세요? 프로포폴? 프로포폴? 네, 그거는 이제 마약이 아닌가요? 네, 마약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약의 종류가 대마 종류가 있고, 대마. 마약 종류가 있고, 향정신 의약품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약류의 그 세부에 들어가는 그 마약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대마초 70년대 뭐 대마초 때문에 이제 사회 문제가 됐었는데, 우리가 요즘 많이 거론되는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향정신 의약품이에요. 헤로인, 코카인 이런 것들은 이제 마약류에 포함되는데, 대검찰청 통계를 봤더니 올해 7월까지 마약 사람으로 걸린 사람이 14,000명 정도 된답니다. 근데 이게 14,000명이란 거는 10%밖에 안 걸린대요.
그러니까 거의 뭐 그럼 더 많을 수도 있는. 14만 명쯤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통계치를 그대로 갖다 대입을 시키면 네. 연간으로 따지면 30만 명 정도가 마약으로 소위 말해 중독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약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는데, 예전에 우리가 아편 전쟁도 있었듯이 마약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팠었어요. 그때는 몰핀이라 그래서 아편이죠, 아편. 과거 통계를 보면 1900년대 초만 하더라도 한국인들의 3, 4%가 아편 중독이었답니다. 근데 그거를 뒷받침하는 통계를 제가 오늘 좀 옛날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1923년, 딱 100년 전 자료예요. 딱 100년 전. 그때 봤더니 경기도 마약 통계 기록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사회 문제가 심각했으면 신문 지상에 나올 정도로 모르핀 통계가 나온 거죠. 23년 1월 10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봤더니 안성군에만 몰핀 중독자가 많아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 통계를 봤더니 모르핀을 몰래 맞다가 처벌된 사람이 30명이고 또 몰래 내다 판 유통업자죠. 마약 유통업자가 한 10명쯤 된다. 근데 이것도 이제 통계로 잡힌 게 그 정도지, 사실은 통계로 안 잡힌 거까지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거였죠. 마약을 판매해서 걸린 사람들한테 낸 벌금만 해도 1,000원이었대요. 당시 이제 경성 시내 집 한 채 값이 1,000원이었으니까 이게 전국으로 확대를 해보면 엄청난 마약 사범이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도 좀 그렇게 한 집 한 채 값으로 벌금을 때려. 그렇죠. 그 정도 더 이상 해야죠. 그렇죠. 지금가 이게 참 100년 만에 다시 이런 그런 역사는 반복된다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정말 위험한 거잖아요. 그 당시 100년 전에도 굉장히 사회에 심각한 문제였듯이 지금 100년이 지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약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엄격하게 시선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처럼 좀 약간 처벌을 강화하자. 처벌만 강화해도 되는 것도 중국은 되지만 사형 아닌가요 혹시? 사형인 나라도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중독된 사람들을 다시 이제 마약을 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재활센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한국은 또 여성용 재활센터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남성용만 있고. 네. 그런 문제라든지 재활센터 만드는 게 뭐 관련된 건물 아니면은 거기에 맞는 인력, 또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이제 방송에서 미국의 사례들 보면은 거의 좀비 도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맞아요. 펠라민 같은 그런 중독성 강한 마약 때문에 그런 상황을 절대 우리가 겪어서는 안 돼야 되겠죠.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사회가 경각심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이렇게 또 세 개의 통계를 가지고 이제 대표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저희 이제 2023년 이제 통계를 보는 세상, 오늘이 2023년도는 마지막 시간이고, 저희가 또 2024년에도 좀 더 재밌고 유익하게 또 찾아뵈려고 합니다. 저희 2023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대표님도 한 말씀 하시겠어요? 네. 어쨌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네. 뵙게 되는데, 통계 뉴스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상식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올 한 해 수고하셨고 내년에도 즐겁고 건강하게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